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슴 아픈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진 앨범 업계는 입학식, 졸업식도 없고 여권 사진마저 안 찍는 현실의 벽에 부닥쳤습니다. 또 각종 이벤트는 사라졌는데 이벤트 업종은 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매출 제로, 하나도 팔지 못하고 일이 한 건도 없다는 하소연들이 그득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 사연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다들 잘 반영돼 숨통이 트이고 버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이 준비한 내용들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목요일 순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수해달라는 각국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정부의 방역 작업을 방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법인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번이나 공천에서 탈락하고도 다시 기사회생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천에서 탈락한 민현주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관련 투자를 주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관련 의혹과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컴퓨터를 가져갔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미 제출한다는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엔 주요 20개국 정상이 세계적 대유행 국면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합니다. 첫 번째,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인들의 이동은 좀 보장하자고 제안할 방침입니다. 공동 선언문에도 이 내용은 비중 있게 담길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놓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모여서 사진 찍고 악수하는 정상회의가 아닌 화상으로 만나는 특별회의가 오늘 밤 9시에 시작됩니다. G20 정상들이 전 세계적인 방역과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사례, 대책까지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국제사회의 보건 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로 발언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이달에만 9개 나라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는 등 코로나19 국제 공조를 주도해왔습니다. 그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이 큰 만큼 우리의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방식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차원의 진단 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업인들의 출입국을 G20 회원국이 선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도전에 맞서 G20 정상들이 내놓을 공동선언문에
국제공조의 차원을 높일 어떤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나라마다 비상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귀국하려던 우리 국민들의 길이 막히고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세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기만 그저 기다려야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인회가 나서면서 특별기가 뜨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강력한 국가 봉쇄령으로 모든 교통수단이 멈추고 짧은 시간 집 주변 외출만 허용되는 인도. 한낮이지만 돌아다니는 차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동 제한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제일 걱정인 게 먹을 겁니다. 먹을 걸 저희가 많이 사다 놓지 못해가지고 지금 먹을 걸 아껴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한국 교민들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가지고 특히 의료나 격리시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교민 중에서도 귀국 희망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는 가게가 가끔씩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실제로 가게까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지금은 약간씩은 이제 전세기라든지 특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행 직항이 폐쇄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경유지를 통한 귀국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 등 경유가 가능한 나라들이 코로나 음성 판정 진단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추가 전세기 투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정기적인 운항편이 없을 때 타국 대사관과 협의해서 항공기 한 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승객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도 거기에 탑승해서 오시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과 미얀마에서는 한인회가 나서 임시 항공편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양곤과 베트남 다낭에서는 각각 오는 31일과 다음 달 7일 특별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도 한인회도 여행객과 교민을 위한 전세기 수요 조사에 나서는 등 심화하는 코로나19 비상조치 속에 귀국 행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루 리마에서 우리 국민을 태우고 출발하는 정부 전세기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를 거쳐 28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으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0억 명 정도가 집에 그냥 머물러야만 합니다. 이리 되면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경련을 비롯한 세계 16개 나라의 경제단체들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 기업인들에게는 입국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관광객으로 붐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거리가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국민 가운데 절반의 이동 제한 공고가 내려진 상태여서 영화의 거리 역시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버려진 도시처럼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70개 안팎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동 제한 명령이나 권고를 내리면서 30억 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구 13억 명의 인도 정부가 전국에 21일 동안에 초강수 봉쇄령을 내리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국내 진출 기업들의 공장 역시 장기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발이 묶인 채 세계 경제가 대공황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경제계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애타게 호소합니다. I think in times of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s job is prop up the economy, keep the companies from going under. 경제 대충격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정경련을 비롯해 세계 16개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각국이 방역 목적으로 시행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무역, 투자 목적으로 이동하는 기업인에게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들이 비자 갱신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가 격리를 하거나 건강 확인증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다가 보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까지 최소 한두 달이 넘게 걸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발이 묶인 것은 지난 1, 2차 세계대전 중 전시에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어서 경제적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화상회의로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향해서 방역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방역 사례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G20 정상회의인데 이제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방역 모델이 이제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 경험을 나누어 달라 이것저것 질문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주로 이제 공유가 될까요? 예, 일단 방역에는 방역 부분도 있지만 진료, 얼마나 진료를 잘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사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민주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상점을 폐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제약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한도 없이 정부들은 막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이 민주적 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공포심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부작용으로는 좀 지자체들이 너무 많이 공표를 해서 동선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특정되는 상황까지도 일어났었는데 이건 뭐 그 다음에 다 가이드라인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생기면서부터 31번 환자가 생기면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진단을 빨리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게 어떤 데서 중요하냐면은 일단 환자를 빨리 찾아내므로 해서 격리를 시키고 또 치료를 함으로 해서 그 환자가 치료 시기를 늦추지 않고 바로 중환자로 가지 않게끔 치사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지역사회 전파를 굉장히 빨리 막을 수 있었다는 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동선을 찾아가면서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처음부터 중국에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한이나 후베이는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만약 거기도 안 했다면은 그 우한이나 후베이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전혀 방역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이 이 다른 나라들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들의 지역사회 노출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거리두기라는 것이 우리는 민주적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지 누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과연 우리 시민 의식으로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긴 예를 들면은 뭐 유럽 사회에서 셋 이상은 모이지 마라 어떻게 이런 명령이 가능했는지도 참 의아스러운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진료, 진찰 또는 치료의 방면인데요. 중국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치료 방침이라든지 어떤 치료제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환자 수는 많았지만 이렇게 투명하게 또 잘 정리된 것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대구나 경북 지방에 이런 의료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헤쳐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의료 공백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시행착오가 많죠. 이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유한 빨리빨리 하면서도 열심히 한다는 것. 즉 유럽이나 미국의 의사들은 이렇게 밤새고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우리는 의료진이 의료 공백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 또 외부에서 모든 의료진들이 도와주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좀 불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제 조금 뒤 G20 회의에서 공유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와 그 외국이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검역을 강화하지만 그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막 봉쇄 정책을 쓰는데 반해서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을 하지 말자, 풀어주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잠시 뒤 G20 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경제를 생각한 조치겠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일단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금지는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중국도 그렇고 2주 격리를 시킨다는 것이지 금지를 한 건 아닌데 실제로 뭐 하루 이틀 출장 가는데 2주를 격리시키면 가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2주간 격리를 시키는데 진단도 없이 자비로 그것도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정도는 당신네들 그 방역은 우리는 못 믿겠으니까 2주 격리시키고 그건 자비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쉽고요. 예.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전수 검사는 하지만 전수 조사를 해서 일단 양성이 나오면 병원으로 가고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2주 격리하는 이런 결국은 자가 격리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지금 유럽보다는 약간 그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수 조사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방역 능력이 거기까지는 전부 다 하면은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예. 미국도 만약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양성률이 많이 늘어난다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그만큼 또 국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의료진들, 장비들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도 다 격리시킬 수도 있고 뭐 최대한의 격리 방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다르죠. 예,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다 진단하지는 않거든요.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내국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국인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증상이 나오면은 그때는 진단을 하겠다는 거니까 자가격리 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단기 체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 체류인데 2주간을 격리를 시킨다면 그 자체가 그렇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기 체류자는 일단 진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그때 예. 이제 하겠다, 추적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건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이제 맡겨봐야 되겠죠. 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진단 키트를 갖다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나라 또는 뭐 사겠다고 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오늘 통화해서 좀 진단 키트를 구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승인이 FDA에서 진단 키트를 승인 받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갑자기 많은 진단 키트를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게 못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어저께 대통령께서 가신 시젠이라는 회사는 벌써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FDA 승인만 받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팔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들어가고요. 근데 FDA 승인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아마 얘기가 돼서 좀 우리나라처럼 신속 진단을 신속 승인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뭐 과연 FDA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평가를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유럽의 CE 승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것은 평가라기보다는 대부분 이 시험 성적서 같은 것들을 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키트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5개 승인을 받아갖고 있는데 그 이외의 벤처 회사들도 진단 키트 많이 우수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수출 승인을 받았고 CE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뭐 세계적으로 널리 수출을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진단 키트 개발의 실력 자체가 높은 겁니까? 동작이 빨랐던 겁니까? 동작이 빨랐다는 게 맞겠죠. 예, 미국이 세계 최고고 유럽의 국가들도 일본도 그렇고요. 진단 능력이 우리만 못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또 일본은 방역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진 것이고요. 예. 우리는 그 벤처 회사들이 진단 회사들이 굉장히 그 대기업은 아니지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고 실력이 굉장히 높고 또 연구진들이 아주 훌륭한 키트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변이가 어느 정도 일어나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그 파인 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잘 조율될 수 있는 이런 키트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 기술은 지금으로서는 신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한 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이거 어떻게 끝내고 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니까 정말 그나마도 그 중에서도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백순영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서울시가 신천지교회 서울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신천지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오늘부로 취소합니다.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라는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허가 취소 근거는 허가 조건과 공익의 준수를 규정한 민법 38조입니다. 예배 시설 등을 은폐하고 신도 명단을 숨겨 결국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5%를 넘고
대구 경북 지역은 70%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현장 조사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이 최근까지 공격적인 전도 활동을 한 문서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지시사항이 하달됐고 2월 14일에는 특전대의 운영 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이웃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 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의 모든 신도와 시설 명단을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으며 정부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도임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공개한 신천지 문서를 놓고는 지난 1월에서 2월 초 공문으로 당시에는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 당국의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인 취소에 대한 대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곳곳이 봉쇄되면서 오는 4.15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중국 우한과 유럽, 중남미 등 20여 개국에서 투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4.15 총선의 재외국민 유권자는 전 세계 119개국에 체류하고 있는 17만여 명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일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서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면서 20여 개국에서 선거가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명 이상 모이면 벌금과 같은 강력한 이동 모임 제한령이 내려진 곳에 대해서 선거 사무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주로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은 일찌감치 선거 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국민 유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투표가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미국이 4만여 명, 일본과 중국이 각각 2만여 명으로 3개 나라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선관위는 투표 장소와 시간을 축소하더라도 최소한의 참정권은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투표소가 열려 있더라도 투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성상 투표율은 저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개표 역시 문제입니다. 항공편이 평소에 90% 넘게 줄어 투표함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도 난항이라 최초로 현지에서 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외투표소 소재지와 운영기간 공고 시한인 오늘, 선관위는 투표가 불가능한 국가를 최종 결정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그러면 언제 열리느냐 하는 거죠. 1년 만에 개최하기로는 돼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모든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래와 같은 7월 개최를 비롯해 5월 개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그동안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해온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대회가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윈블던과 US 오픈 사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올해 열릴 예정이던 기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흐 위원장은 여름으로 개최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 여름이 오기 전인 5월 개최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개최가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도쿄의 살인적인 더위도 피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his is a very difficult task because there are so many issues to be considered. You know, there the sports calendar of 33 international federations is affected directly. IOC는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히얼위고라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TF의 첫 임무는 당장 33개의 국제경기연맹과 전화회담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결국 내년으로 예정된 주요 스포츠 일정을 피하지 못한다면 특정 종목이나 단체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This is the knock-on effect. So
We need to be clear and careful and respectful, but there will need to be flexibility, but it will have to be done in a way that doesn't seriously damage the international federations as well. 바흐 위원장은 국제 스포츠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모두의 희생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개최 일정 찾기는 올림픽 연기 결정만큼이나 어려운 골치 아픈 퍼즐 맞추기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를 막으려다 경제가 죽게 생겼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곧 끝내려 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주지사들, 방역 전문가들이 반대의 뜻을 밝혔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서서 반대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까지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테드 지식 컨퍼런스에 출연해서 미국은 이미 늦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미국은 셧다운, 일시 폐쇄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할 기회를 놓쳤다. 방역의 테스트는 필수인데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어서 한국의 예를 성공 사례로 언급합니다. 최소 6주에서 10주간 미국은 휴업을 해야 하고 결과는 처참할 거다. 그런데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미리 예측하고 바로 테스트 능력을 키웠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이걸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을 배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셧다운 같은 폐쇄 조치 없이 대응을 해냈다. 왜냐하면 such a good job on testing.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너무나 잘 해냈기 때문이다. 이걸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잠시 후 9시쯤부터는 G20 세계 지도자들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한화됨의 성과를 이제 세계가 귀 기울여 듣고 배울 것입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 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사건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화나고 억울하고 그 애들한테 미안하죠. 아무래도 미성년자 애들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고 그런 행동들을 할까 되게 좀 기가 막혔었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지. 짜증나기도 한데 무서운 게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엠번방 사건 터지기 전부터 들었었거든요, 얘기를. 작년 9월 그때쯤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누가 한번 이렇게 까발렸었는데 되게 묻혔거든요. 그 이슈가 안 되는 게 좀 이상했었는데 좀 이제 와서 좀 터진 것 같아요. 그 피해자들이 이용을 주로 했던 트위터거든요. 트위터에서 그런 좀 어린 친구들이 좀 잘못된 그런 홍지식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트위터를 하거든요. 근데 트위터 판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가끔씩 이런 일이 겪었다라고 올라오길래 그냥 넘겼는데 그게 다 엠번방에 관련있을 거예요. 그 접속자들이 많은 것도 일단 누구를 기다려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걔보다도 못하게 진짜 그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모두 다.
적극적 찬성하고요. 좀 강력하게 처벌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런 확산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 공개 이런 거 좀 힘들 것 같고 처벌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모르는 입장 또는 이제 지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를 표출하기에는 조금 그런 텔레그램 같은 그런 메신저에 좀 강력한 규제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벌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제일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물론 해당 방에 가입했던 전원에 대해서 신상공개 여론이 거세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 처벌 관련 문의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간 것도 범죄가 되느냐, 실수로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해당 텔레그램 방은 초대를 받거나 그러니까 링크, 주소를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또 비트코인 또한 잘못 입력해서 실수로 보냈을 확률 또한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따라서 가입비까지 내고 성착취 영상물을 본 가해자들을 처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사건 또 비슷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도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 성폭행과 아동 성착취를 원천 봉쇄하는 새로운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가해자들에게 이런저런 경험 기준이 감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관련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찰 송치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을 불렀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 조사입니다. 조주빈은 조사 시작 전 사임계를 낸 변호인과 만나 간략하게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주빈은 혼자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별도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밤새 살펴본 검찰은 우선 조주빈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의 다른 범행이나 공범들의 범죄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조주빈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손석희 JTBC 사장 협박 사기 사건 등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특히 조주빈 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에도 신상 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법무부도 TF팀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연 검사가 참여해 대외 협력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 아니라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아예 근절하겠다고 검찰과 법무부가 연일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성착취 범죄자 조주빈에게 무조건 따르면서 추종을 해온 이른바 직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 또 충격입니다. 예, 조주빈은 이 공범들을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조종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유명인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힘을 과시하려고 했는데요. 열등감에서 비롯된 왜곡된 영웅 심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조주빈의 범죄 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회원들은 이른바 직원으로 불렸습니다.
피해 여성이 도망치면 찾아내 협박하는 등 온갖 범행을 도맡았습니다. 조주빈이 누군지도 모른 채 지시를 따랐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지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자격증 것을 제공받을 수 있고 향후에라도 조주빈과 같은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성착취 행위를 조종한 조주빈은 각종 유명 인사의 정보를 끊임없이 떠벌리며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언론인과 정치인, 연예인과의 친분을 주장했는데 특히 손석희 JTBC 사장과 형 동생하는 사이라며 통화 녹음도 들려줄 수 있다. 배우 주진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도 자신이다라는 식으로 허풍을 떨었습니다. 자신을 무소불위의 제왕처럼 포장해 군림하려던 심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왜곡된 열등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자의식 과잉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심한 열등감에서 유래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방어 기제로 다른 남성들보다는 좀 더 여류에 빠질 만한 개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조주빈은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한 박사방의 성행을 자랑스럽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죄라는 단어엔 뉘우침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일그러진 영웅심리뿐이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 제작물들을 공유해온 N번방의 운영자들, 이미 여럿이 붙잡혀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체가 뒤늦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 성범죄 수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조주빈에 앞서 사법당국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N번방과 박사방의 주범은 모두 3명입니다. 박사방 핵심 직원 역할을 한 8급 시청공무원 천모 씨, N번방 운영자인 닉네임 와치맨의 전모 씨, 또 다른 운영자인 닉네임 켈리 신모 씨입니다. 천 씨는 미성년자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지만 수사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르기까지 박사방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와치맨 전 씨의 경우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최근 N번방에 대한 공분이 들끓자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보강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켈리로 불린 신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구형량 2년보다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지가 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냐 이런 소극성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7월 한 여중생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3명이라며 관련 증거를 사법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명만 붙잡은 뒤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찾아봤자 조사가 힘들다고 그러고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 지워서 찾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사법당국이 조금 더 일찍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기회가 있었지만 N번방과 박사방의 핵심 인물을 잡아놓고도 모두 한 개인의 범죄로 치부한 게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범죄가 심각했는지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양형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유포 협박 또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은 조주빈의 신상 공개 이후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 씨가 관련된 투자를 사실상 최 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 2012년 이른바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당시 윤석열 총장 본인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 의혹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이현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투자는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이거, 그다음에 또 이거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 딸인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 관여가 돼 있다는 거죠? 일단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부동산 투자 관련 동업을 하다가 지금은 분쟁 중인 안모 씨의 주장인데요. 예. 이 안 씨는 현재 350억 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서로 책임을 다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안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운전기사 이모 씨 등을 통해서 최 씨를 만났는데 당시에 거액의 자산가로 소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후에 최 씨와 동업을 하면서 최 씨 모녀와 식사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만났다며 사실상 이 딸인 김건희 씨가 투자를 주도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딸도 엄마 저기 하는 걸 융통을 해주고 다 했지. 우리 엄마가 저기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럴 때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딸이 많이 영향을 한 거예요. 네, 안 씨는 특히 최 씨가요, 딸 김건희 씨의 눈치를 많이 봤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또 윤 총장 정계 진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셋이 있는데 엄마가 딸한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딸 말이라면 막 완전히 자기 딸만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신랑 이제 회식하면은 어디 뭐 이제 전시 같은 데 나오면은 정말 벌고 막 그래야 된다고. 네, 이에 대해 이제 김건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안 씨와는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이 안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 역시 자신은 안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김건희 씨와의 관련 가능성이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요. 네, 지난 2016년인데요. 이 최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 안 씨 재판 관련 증인신문 녹취록을 살펴보면요. 당시 최 씨가 자신이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본인이 김모 씨에게 부탁해서 발행해 준 것이 맞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최 씨가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김모 씨, 여기서 등장하는 이 김모 씨는요. 당시에 김건희 씨의 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네. 또 안 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투자를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 씨의 연루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 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활용해서 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런 의혹도 이제 일고 있는 거죠? 네, 이 의혹에는요 사실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제 안 씨가 이제 최 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인물인 임모 씨에게 돈을 빌려오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예. 실제 이 관련된 제3의 인물이 돈 3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들어보시죠. 포기를 하려고 또 그랬어요. 강자도 있고 뭐 잔고증명은 은행에 돈이 있으면 끊어면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10억밖에 못 된다고 돈을 줬다가 어디서 돌려가지고 하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임시대 그 사무실을 가서 네, 이에 대해서 현재 최 씨는 이 돈거래는 안 씨와 임 씨 둘 사이의 거래이고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안 씨가 당시에 최 씨의 지시를 받고 뭐 직접 통화도 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위조 사문서 행사는 물론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번 의혹이 오는 7월, 8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첫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는 윤석열 총장 본인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다고요. 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인데요. 그 2012년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당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자였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 경찰 작성 문서를 좀 근거로 보면은 당시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가 등장하는데 이 김 씨로부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챙긴 뇌물이 6천만 원 이상 현금과 갈비 세트 100개 등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김 씨 일기장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이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서장이 동생인 윤대진 검사보다 윤석열 검사
검사와 더 가깝게 지냈고 윤 전 서장이 해외 도주 직전까지 윤석열 검사와 통화한 흔적이 나왔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관련 의혹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가 됐지만 윤 총장은 사실상 김 씨를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요. 사실상 당시 그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경찰 인재개발원장과 YTN이 통화를 했는데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공무원 뇌물 사건 공소시효 10년이기 때문에 예. 윤호진 사건 수사 가능한 시간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윤 총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윤 총장 장모 의혹과 함께 이 사건도 공수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최근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컴퓨터를 가져갔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미 제출한다는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로 돌아갑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장에는 없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과거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바로 옆에 있던 조교 김모 씨에게 이미 제출한다는 진술서를 받아 컴퓨터를 가져왔는데요. 정 교수 측의 변호인은 컴퓨터가 정 교수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직접 정 교수에게 제출을 요구했어야 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조교 김 씨가 법정에서 이미 제출 진술서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컴퓨터를 그냥 휴게실에 뒀다고 말했는데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쓰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은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김 씨는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 많았다며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며 진술서 쓰기를 강요받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로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해당 컴퓨터에서 나왔는데요. 법조계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 간주돼 효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4.15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주요 격전지 후보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더하는 강한 집권 여당, 야당은 무능한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유력 대권주자 간의 맞대결로 이미 불붙은 격전지 서울 종로의 이낙연, 황교안 후보는 일찌감치 유세를 벌여왔던 만큼 첫날 아침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국민의 고통이 큰 시기인 만큼 덜어줄 수 있는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을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는 데 집중해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종로 압승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면서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종로에서 승리하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두 후보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대결하게 되는데 미리 보는 대선을 방불케 할 전망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서울시장의 승부가 펼쳐지는 서울의 또 다른 격전지 광진을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강한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했고 광진 주민들과 함께 원팀이 돼서 반드시 총선을 승리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집권 여당의 힘과 함께 속도감 있고 또 신력 있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떠밀려온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무엇이 진정 광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저와 비교를 해보면 아마 그 고민의 기간이 굉장히 비교가 될 겁니다. 후보 등록 뒤 다음 달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4년 전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야는 한층 더 날선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지역구 후보 경선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 미래통합당의 인천 연수을입니다. 후보가 며칠 사이에 계속 뒤바뀌었습니다. 그 당사자인 민현주 전 의원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종 탈락되신 거는 뭐 이제는 결정이 된 거죠. 네, 어젯밤 12시 가까이 됐을 때 탈락했죠. 과정을 일단 한번 짚어주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울 공천이 좀 일찍 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죠. 그 당시에 공관위에서 이제 막말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다음에 개혁의 문제, 그다음에 통합, 미래를 향한 공천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본 공천 방향을 정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연수울에 단수 공천을 받았었습니다. 단수 공천. 네, 그랬다가 이제 얼마 지나 한 2주 정도 지났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제가 갑자기 연수울이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최고위에서 제의를 통해서 공관위에서 그 제의를 수용한 건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공관위의 결정을 최고위가 제의를 통해서 번복하는 경우에 후보자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바뀐 것이 경선을 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선 결과 이후에 그 후보자가 상대 후보가 선거 관련법이죠. 선거법 관련해서 지역 선관위에서 위법 사실을 갖다 공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를 홍보했는데 그게 내용과 사실과 달라서 인천시 선관위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핵심 공약 사항인데요. 수건 사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정책을 홍보를 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법안이죠. 통과되지 않고 발의만 된 법안을 마치 다 통과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지역 선관위에서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는 공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에서 이 관련된 문제를 짚고 후보 결격 사유다라고 해서 다시 공천을 번복해서 저를 다시 추천을 했죠. 추천을 받으셨군요. 기존에 있던 후보는 자격 박탈,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추천한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어제 밤에 심야에 열린 이제 최고위에서 이것을 다시 공관위에 안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연수울에 공천이 되지 않은 거죠. 어젯밤 늦게까지 한 2시간 동안 경론이 있었다고 얘기는 뭐 전에 자정 들었습니다만. 가까이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뒤집힌 것부터 단수 후보로 추천이 되셨다는 얘기는 상대 후보가 컷오프 탈락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근데 그걸 뒤집은 거는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을 아무래도 위에서 그렇게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황교안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건너 듣거나요. 공관위 내부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왜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가 2주 만에 다시 최고위에서 제의를 거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현역 의원에게 한번 기회를 줘라. 이 단지 이유 하나만으로 공관위에 제의가 됐고 공관위가 그걸 받아들였느냐 그 과정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연수울의 현역 의원에게 기회를 줘라. 그리고 꼭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에게요. 그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매우 간곡했다. 이제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단수 후보로 추천이 됐다가 느닷없이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컷오프가 된 후보를 갑자기 다시 경선에 올린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지금으로서는 의원입니다만 이제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그때 발언이 있는데 잠깐 한번 듣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쉽게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길이었는데 멀게 돌아왔습니다. 컷오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2주 동안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를 경선에서 이기도록 밀어주신 것은 앞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단수 후보 추천해서 갑자기 이제 경선으로 바뀌었고 네. 경선에서 지신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패배했습니다. 예, 네. 그렇고. 그런데 경선에서 패배한 예.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결과 숫자에선 제가 패배했지만요.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보통 컷오프를 하고 개혁 공천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격 사유가 있지만 현역 의원과 다른 원 외 인사들을 경선을 붙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은 최소 4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직간접적인 인맥 네트워크라는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경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화를 받는 분이 모든 국민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그 번호가 올 때만 받는 거니까 직접 가서 총선처럼 투표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경선을 할 경우에는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의 룰이라는 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이 민심과 이반된 현역들은 미리 당에서 정리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걸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결과라고 한다면 저는 지역 주민들께 저에게 그 정도의 성원을 보내준 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후보가 내놓은 이제 공보물에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걸 자기가 다 통과시킨 것처럼 적은 게 3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거니까 다시 공천 무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관위에서. 근데 최고위에서 어젯밤에 또 뒤집은 것. 이건 또 어떻게 배경을 얘기해야 되죠? 글쎄요, 최고위에서 이 공천을 이렇게 뒤집은 것이 제가 최고위에서 이제 제가 소명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최고위 현장에서 밖에서 3시간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본다면 결국에는 최고위가 지금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새누리당 시절부터 강성 친박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최고위 지도부입니다.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것에 따르면 공관위가 편파적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분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뜻을 어떤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요. 황교안 대표의 의지뿐 아니라 그 강성 친박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서 결국엔 저는 친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이 아닌 후보보다는 강성 발언을 통해서라도 친박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고 있는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결국에는 7대1이라는 스코어로 기각을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히고 하는 치열한 어떤 논쟁이 벌어진 사안인데 7대1이 나왔었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7대1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민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여서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나름대로 친박 또는 친황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 공고한 체제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어제 공관위가 이제 최고위에서 네 곳의 지역을 갖다가 취소하지 않습니까? 전격 취소하고 그리고 새벽 6시 반에 전격적으로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최고위원들이 모이기도 힘든 시간이고 다 각자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6시 반에 이제 최고위를 열어서 그걸 전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이석연 공관위원장께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공관위의 이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면 충돌은 피하자라는 차원에서 최고위에 계시는 황교안 대표와 사무총장과 조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최종안이 8시 반 최고위에 회부가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 안을 통과를 못 시켰다고 한다면 2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원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지요. 아니면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는 공관위와 조율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강성 친박 지도부에게 밀렸다는 거. 그 2가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강성 친박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선거 끝난 다음에 자기들의 또 다른 어떤 집권의 유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아무래도 보시는 거군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방금 나왔지만 종로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급락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총선 후에 황교안 대표나 친박들의 그 거취 관련해서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고 총선 이후에도 이 지도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사람을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평소에 정병국 의원이 상당히 젠틀한 양반인데 어제 보니까 이건 사기당한 심정이다.
이렇게 사심과 야욕이 들끓냐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아, 참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 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뭐라고 참 코멘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러면 출마를 무소속으로도 할 수 없으신 거 아닙니까? 무소속으로는 할 수가 없죠.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 경선 참여에서는 무소속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기 예.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는 제가 지금 연수울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연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을 다질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번 이제 공천 논란이니까 그래도 네. 뒤집히는 논란이어서 민경욱 의원 쪽에도 의사가 있으면 좀 연결을 네. 하든지 아니면 나오셔도 좋다라고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는데 네. 이미 당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뭐 거기에 따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는 사양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뭐 입장을 네. 전해드리지나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2813님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20개국 정상들이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0096님 학원차 기사입니다. 40일째 수입이 10원도 없습니다.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주세요. 부산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소득 제로, 뭐 매출 제로란 말이 참 저런 거군요. 예.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젤다라는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명단 다 밝혀서 모두 구속해야 하고 성폭력 전과범처럼 주변의 신상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관련해서 8853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여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한편 잘못된 성의식이 만연한 우리 사회도 냉철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가수가 코로나19를 소재로 코로나 비상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 보비 와인이라는 가수인데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예. 우간다는 지금 내년이 대통령 선거죠. 보비 와인 이 가수가 34년째 장기 집권 중인 현 대통령에게 아마 맞선 도전자가 될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오늘 뉴이전은 여기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